문 잠그고 들어와요. 오늘 밤 7억 빚은 갚아야지. 첫날 밤 평생 하반신 마비라던 남편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서윤 씨 앞에서 그가 셔츠를 찢듯이 벗어던지자 드러난 것은 남자의 맨살이 아니라 가슴을 가로지르는 끔찍하고 붉은 수술 자국들이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진짜 나야. 15년 동안 모두를 속이고 안진뱅이 연기를 해야만 했던 재벌 2세 남편.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공포가 아닌 슬픔에 주저앉아 오열해버린 흙수저 며느리. 도대체 이 거대한 저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7억에 팔려온 아내가 마주한 첫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공사장 구석에 위태롭게 놓인 낡은 컨테이너 안 서윤 씨는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천장 아래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줄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였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얇은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군요. 흙투성이 군화를 신은 덩치 큰 사내 셋이 좁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릴 새도 없이 서윤 씨의 가방을 바닥에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권과 통장, 각종 독촉장이 흙탕물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죠. 대장격인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여권을 군홧발로 꾹 밟으며 서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 씨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짐 싸. 내일 새벽 공항이다. 내 아버지 병원비에 전 남자친구가 쓴 사채 7억, 거기 가서 내 몸뚱이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 서윤 씨의 눈동자가 파랗게 질려 흔들렸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컨테이너 전체가 지진난 듯 울렸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서윤 씨의 인생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었답니다. 비명이 빗소리에 묻히던 찰나였어요. 서윤 씨가 사내들에게 질질 끌려 진흙탕 위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골목 입구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사내들의 눈을 정통으로 찔렀죠. 곧이어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산도 없이 내렸어요. 그는 서윤 씨를 붙잡고 있는 사내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들고 있던 두툼한 가방 하나를 사내들 발치에 던졌습니다. 철퍼덕하고 무거운 가방이 진흙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전액입니다. 세어보시죠. 가방이 열리자 사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안에는 노란 고무줄로 묶인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서윤 씨를 잡아먹을 듯 굴던 사내들은 돈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돈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고 그 자리엔 비에 젖은 서윤 씨만 덩그러니 남겨졌답니다.
그때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징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내려갔어요. 차 안에는 창백할 정도로 흰 얼굴을 한 남자, 윤지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윤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는 비를 맞고 있는 서윤 씨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종이 서류 한 장을 창밖으로 쑥 내밀었을 뿐입니다. 종이 맨 위에는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지호가 서윤 씨를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7억은 갚아드렸으니 이제 그쪽 시간은 내 겁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 서윤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서류에는 입주 감병, 절대 비밀 유지, 쇼윈도 부부라는 단어들이 붉은색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이건 구조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저 빚쟁이에게서 더 거대한 주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이었답니다. 서윤 씨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홀린 듯 그 차가운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지호 씨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요새에 가까웠어요. 높은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정원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의 붉은 눈이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서윤 씨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이 집의 실세인 오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현관 계단 위에서 서윤 씨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군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깐깐하고 매서운 눈빛이었죠. 오 여사는 서윤 씨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지팡이로 바닥을 탁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며느리로 들인 게 아니다. 넌 비싼 돈 주고 사온 간병인일 뿐이야. 내 자리는 본체가 아니라 저기 정원 구석에 있는 별채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낡은 창고였습니다. 서윤 씨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7억이라는 빚이 사라진 대가치고는 꽤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별채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솜니불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잡동사니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하지만 서윤 씨는 짐을 풀기도 전에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녀는 한때 건축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잖아요. 서윤 씨에게는 무너진 곳을 고치고 닦는 것이 우는 것보다 훨씬 익숙한 일이었답니다. 서윤 씨는 바닥에 썩은 장판을 뜯어내고 창틀에 낀 묵은 때를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구석에 쌓인 짐들을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서윤 씨는 무심코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죠. 그 안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어린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이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네모난 집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림 뒷면을 넘기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정교한 연필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한빛 나눔 재단 설립 설계한 마이너스 20xx년. 건축학도였던 서윤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턱을 없앤 베리어 프리베리어 마이너스 프리 주택의 설계도였거든요. 도면 귀퉁이에는 누구나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답니다. 서윤 씨는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그 그림을 버리는 대신 곰팡이를 닦아낸 깨끗한 벽 한가운데에 테이프로 붙여두었죠. 누가 그린 걸까? 이 차가운 집에서 이런 따뜻한 집을 꿈꾼 사람은. 서윤 씨의 혼잣말이 텅 빈 별채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워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삐걱거리는 문경첩을 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귀신이 나올 것 같던 창고는 제법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아늑한 방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서윤 씨는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오후였어요. 서윤 씨는 본체 복도에서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흘린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한 탓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죠. 몸이 기우뚱하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휠체어를 탄 지호 씨였어요. 보통 휠체어라면 부딪히는 충격에 뒤로 밀려나야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호 씨의 휠체어는 마치 벽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서윤 씨가 엉겁결에 지호 씨의 무릎을 짚고 균형을 잡았을 때 그녀는 보았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지호 씨의 손등에 파란 힘줄이 툭 붉어져 나와 있는 것을요. 그는 서윤 씨가 넘어지지 않도록 순식간에 휠체어 브레이크를 손으로 꽉 잡고 버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과 순발력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서윤 씨가 놀란 마음에 물었지만 지호 씨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 씨의 손을 털어내듯 밀어냈습니다. 앞 좀 보고 다닙시다. 내 휠체어 망가지면 그쪽이 변상해야 하니까. 그는 매몰차게 말하고는 전동 휠체어 레버를 밀어 방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서윤 씨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허리를 받쳐주던 그 단단한 팔의 감각과 브레이크를 잡던 손의 떨림은 분명 환자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서윤 씨는 본체 2층 서재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를 들었죠. 쿵, 쿵, 쿵. 그것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놓는 듯한 규칙적인 운동기구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바닥을 힘주어 딛는 발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하반신을 쓰지 못한다는 남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진동 소리. 서윤 씨는 낮에 주운 설계도 속의 글귀와 방금 전 자신을 받아내던 지호 씨의 단단한 어깨를 떠올렸습니다. 이 거대한 성 같은 집에는 오영숙 여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죠. 서윤 씨는 닫힌 커튼 틈을 잠시 응시하다가 조용히 별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 아니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지호 씨의 저택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한 감시망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본체 2층 구석방, 일반인은 접근조차 금지된 보안실에서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어요.
현관부터 주방, 복도, 심지어 정원 구석의 별채 입구까지 이 집안의 모든 움직임이 그 네모난 화면 안에 갇혀 있었죠. 그 보안실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오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 대신 전날 녹화된 CCTV 화면을 돌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서윤 씨가 마당에 낙엽을 쓸고 빨래를 넣는 모습이 배속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 여사의 곁에는 장남 윤태상이 비스듬히 앉아 킬킬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것 보세요. 아주 제 집인 양 활개치고 다니네요. 7억이나 주고 사온 보람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주 머슴처럼 일을 잘해요. 태상의 비아냥거림에도 오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화면을 정지시키더니 서윤 씨가 별채 벽에 붙여둔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일만 잘하면 다행이지. 딴 마음을 먹으면 곤란하다. 지호방에는 아직도 못 들어가게 하더냐? 네. 지호 그 녀석 문을 아주 쇠로 발라놨는지 꿈쩍도 안 합니다. 밥도 문 앞에 두고 가라잖아요. 다리도 병신인 놈이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지. 오 여사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맑은 찬물이 받침 위로 튀었죠. 감시 잘해라. 그 계집애가 지호랑 무슨 말을 나누는지 혹시라도 지호가 숨겨둔 서류 같은 걸 건네지는 않는지. 쥐새끼 한 마리도 그냥 지나가게 해선 안 된다. 오 여사의 지시는 곧바로 실행되었어요. 서윤 씨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관리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서윤 씨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면 아주머니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고 정원 손질을 할 때면 정원사가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서윤 씨도 그 시선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등 뒤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 때문에 그녀는 숨을 쉬면서도 물속에 잠긴 듯 답답함을 느껴야 했어요. 그 숨막히는 감옥에서 서윤 씨에게 허락된 유일한 외출 시간은 지호 씨의 식사를 위한 장을 보러 가는 한 시간뿐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식재료만큼은 내가 직접 보고 골라라. 독이라도 타면 큰일 아니냐며 비꼬았지만 서윤 씨에게는 그 심부름이 오히려 숨통을 트여주는 귀한 시간이었죠. 오후 3시 서윤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저택을 빠져나와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는 딴판인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 생선 굽는 냄새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서윤 씨의 귓가를 때렸어요. 그녀는 잠시나마 감시 카메라가 없는 세상에 나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콩나물과 두부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10분을 가지 못했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려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억센 소나기로 서윤 씨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우리 사모님 아니신가?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서윤 씨의 몸이 본능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술 냄새와 담배 냄새에 찌든 남자, 바로 전 남자친구 최강호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어요. 그는 서윤 씨를 구석진 골목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서윤 씨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지고 두부팩이 터져 하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죠. 강호 씨 여길 어떻게 해? 서윤 씨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강호는 껌을 짝짝 씹으며 서윤 씨의 얼굴을 툭툭 쳤어요. 어떻게긴.
내가 팔려갔다는 그 대단한 회장님 댁 근처에서 내가 며칠을 잠복했는 줄 알아? 7억? 야, 한서윤. 내 몸값이 그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팔아먹을 걸 그랬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윤 씨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서윤 씨가 강호의 빚보증을 서주며 찍었던 각서 사진과 두 사람이 연인 시절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그 회장님 댁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고귀하신 며느리가 사실은 정과자 사기꾼이랑 동거했던 여자다. 뭐 이런 제목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빚은 다 갚아줬잖아요. 서윤 씨가 울먹이며 말하자 강호는 표정을 싹 바꾸며 서윤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벽으로 쿵 소리가 나게 밀쳐진 서윤 씨는 숨이 턱 막혔어요. 갚긴 뭘 갚아? 그건 내 빚이고 내 정신적 피해 보상은 너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며 콩고물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번 주까지 현금 5천 준비해. 안 그러면 이 사진들 내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직통으로 쏜다. 강호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서윤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라. 내가 너 그 집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강호가 휘파람을 불며 사라진 뒤에도 서윤 씨는 다리가 풀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터진 두부와 흙투성이가 된 콩나물을 다시 주워 담는 그녀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옥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지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에 돌아온 서윤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현관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윤태상이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서윤 씨의 머리카락과 흙 묻은 옷자락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재수 씨, 꼴이 그게 뭡니까? 어디 가서 뒹굴다 오셨나 봐요? 태상은 서윤 씨에게 다가와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실 찍고 하는 게 좋을 거야.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 그리고 지호 방 열쇠, 복사본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 오늘 일은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서윤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협박을 하고 안에서는 아주버님이 스파이 짓을 강요하는 상황.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별채로 뛰어갔습니다. 그 시각 2층 테라스의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지호 씨였어요. 그는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시장 골목에서 강호가 서윤 씨를 밀치는 장면부터 현관 앞에서 태상이 서윤 씨를 압박하는 모습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지호 씨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는 조용히 책상 위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실장, 방금 그놈 뒷조사해. 이름 거주지, 그리고 서윤 씨한테 들이밀었던 서류가 뭔지까지 전부 오늘 밤 안으로 보고해. 지호 씨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연기해온 무능한 안진뱅이 가면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서윤 씨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호 씨가 가장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별채에 틀어박힌 서윤 씨는 강호가 남긴 협박에 공포에 떨며 무릎을 감싸 안았고 본체의 오영숙 여사는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과자 애인? 호, 이거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 들어왔네. 내일 당장 그놈을 좀 데려와라. 며느리 교육하는 데 쓰기에 아주 딱이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보고는 강호가 흘린 정보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시자의 밀고였을까요?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독버섯처럼 빠르게 자라나 서윤 씨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서윤 씨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단 한 사람,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남편 윤지호를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그날 밤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퍼부었습니다. 마치 서윤 씨가 처음 이 저택으로 팔려오던 그날처럼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죠. 오영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인터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대문 앞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서 있는 한 남자의 형상이 보였어요. 바로 최강호였습니다. 오 여사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옆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문 열어주지 말고 며느리를 내보내. 밖에서 해결하라고 해. 시끄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경호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자 오 여사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어디 바닥 출신들끼리 진흙탕 싸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서윤 씨는 잠옷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거센 빗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육중한 철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술에 잔뜩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강호가 비틀거하며 서윤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사모님 나오셨네. 야, 한서윤.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강호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서윤 씨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서윤 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강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윤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서윤 씨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지방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강호는 서윤 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무시해? 내가 보낸 사진 보고도 연락이 없어? 너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내놓으라고. 당장. 진흙 바닥에 넘어진 서윤 씨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강호는 넘어진 서윤 씨의 배를 발로 툭툭 차며 위협했어요. 그가 손에 든 소주병을 높이 쳐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서윤 씨는 질끈 눈을 감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쾅 하는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기계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죠. 서윤 씨가 번쩍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호 씨였습니다. 그가 전동 휠체어를 최고 속도로 몰고 나와 소주병을 든 강호의 허리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어요. 강호는
소리를 내며 뒤로 나뒹굴었고 소주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지호 씨의 휠체어 역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지호 씨, 서윤 씨가 비명을 지르며 기어갔습니다. 지호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힌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호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이 뒤집힌 강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지호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다리 병신 새끼가 어디서?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호 씨가 믿을 수 없는 반응 속도로 몸을 날렸습니다. 휠체어에 묶여 있던 몸을 억지로 비틀어 서윤 씨의 위를 덮치듯 감싸 안은 겁니다. 푹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지호 씨의 등이 크게 움찔하더니 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호가 휘두른 유리 조각이 지호 씨의 어깨 죽지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죠.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지호 씨는 그 와중에도 서윤 씨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꽉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그녀를 차단하려는 듯이 말이죠. 건드리지 마. 지호 씨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건조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이 제 새끼를 지킬 때 내는 살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강호는 지호 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경호원들이 강호를 제압해 바닥에 눌러버리는 사이 지호 씨의 몸이 서윤 씨의 품 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심장 부근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해졌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하으카. 심장병. 서윤 씨는 그제야 지호 씨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이 그의 약한 심장을 강타한 겁니다. 지호 씨, 정신 차려요. 눈 좀 떠봐요. 지호 씨. 서윤 씨가 울부짖으며 지호 씨의 뺨을 두드렸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감겨버렸어요. 응급실 복도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긴박한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수술실 앞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과 옷에는 지호 씨의 피가 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간 서윤 씨의 뺨이 순식간에 부어올랐습니다. 오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서윤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깎게 뭐라고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 감히 내가 정가자 애인을 집 앞까지 끌어들여? 내 아들 잘못되면 너도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경호원들이 말리고 나서야 오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서윤 씨를 노려보며 선언했어요. 지옥 깨어나는 대로 넌 끝이다.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서윤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호 씨가 자신을 구하려다 쓰러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깨 상처는 꿰매긴 했지만 흉터가 크게 남을 겁니다. 서윤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그가 살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호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몇 시간 전 빗속에서 휠체어 브레이크를 잡고 버티던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던 그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호 씨. 서윤 씨가 흐느끼며 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을 때 지호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 씨가 놀라 고개를 들자 지호 씨가 천천히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취가 덜 풀려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습니다. 서윤 씨가 급히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지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건조하고 갈라진 목소리. 서윤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호 씨? 계약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꼴 더는 못 보겠으니까 나가라고요. 지호 씨의 시선은 서윤 씨가 아니라 병실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아주 잠깐 스치듯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서윤 씨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남편의 차가운 눈동자만 들어왔습니다. 해약금은 안 받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지호 씨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꽉 깨물려 붉어져 나왔지만 서윤 씨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윤 씨를 살리기 위한 오영숙 여사의 소나기에서 그녀를 도망치게 하기 위한 지호 씨의 처절한 연기라는 것을 서윤 씨는 알 길이 없었죠. 서윤 씨는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감싸던 온기는 환상이었을까요? 결국 자신은 7억짜리 간병인이었고 쓸모가 닿으면 버려지는 물건에 불과했던 걸까요? 서윤 씨는 도망치듯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그녀의 뒤로 간호사들의 놀란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다시금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서윤 씨의 세상은 이제야말로 진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짐가방 하나였습니다. 태상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들었죠? 지호가 꼴도 보기 싫다네요. 도장 찍고 짐 싸서 나가세요. 아, 입던 옷은 다 두고 가시고. 그거 다 우리 어머니 돈이니까.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별채에서 가져온 자신의 유일한 짐, 아버지의 낡은 줄자와
어린아이의 그림이 담긴 스케치북만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윤 씨는 두 번째로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갈 컨테이너조차 없었죠.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혼자가 되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병실에 남은 지호 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피 묻은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 실장, 준비해. 오늘 밤 판 없는다. 위기는 절정에 달했고 이제 남은 건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는 진실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서윤 씨의 손에 들린 도장이 이혼 서류 위 서윤 씨의 이름 옆에 붉은 자국을 남기는 소리였죠. 그 붉은 인주는 마치 서윤 씨의 마음에서 흐르는 피처럼 선명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 정중앙에는 오영숙 여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흡족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윤태상이 킬킬거리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7억 갚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이야. 빈손으로 나가라. 위자료 청구 소송 걸기 전에. 서윤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구석 휠체어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지호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담요를 무릎까지 덮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강제로 이사회 겸 가족회의에 끌려 나온 그는 약 기운에 취한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허, 어디 감히. 남남끼리. 썩 꺼져. 서윤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습니다. 낡은 트렁크 가방의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드르륵, 드르륵 처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쫓겨나는 건 억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빗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남자가 한마디 변명도 없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윤 씨는 다시금 거센 빗줄기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철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굳게 닫혔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트렁크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가는 서윤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몸에 감겨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쪽문이 열렸습니다. 서윤 씨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죠. 태상이 또 다른 모욕을 주러 나온 걸까 싶어 잔뜩 경계하며 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태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장우산을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 남자의 실루엣은 길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휠체어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지호 씨? 서윤 씨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우산이 서서히 들리며 지호 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 그는 두 다리로 흔들림 없이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안진뱅이로 알려졌던 그 남자가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 꼿꼿하게 서서 서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호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짝을 떼었습니다. 약간의 절뚝거림은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보행이었습니다. 그가 서윤 씨에게 다가오는 매 순간 빗물이 튀는 소리가 서윤 씨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죠. 가방, 이리 줘요. 지호 씨가 서윤 씨의 손에서 트렁크 손잡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우산을 기울여 서윤 씨의 비를 막아주었죠. 서윤 씨는 멍하니 그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서 있어요? 다리는 못 쓰는 거 아니었어요? 지호 씨는 대답 대신 턱으로 쪽문을 가리켰습니다. 설명은 안에서 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는 서윤 씨의 손목을 잡고 다시 저택 안으로, 그러나 현관이 아닌 정원사의 통로를 통해 지하실로 이끌었습니다. 지호 씨의 악력은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손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남자의 손이었죠. 지호 씨가 서윤 씨를 데려간 곳은 본체 2층, 그동안 아무도 들이지 않았던 그의 침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호 씨는 문에 설치된 3중 잠금 장치를 철컥, 철컥, 철컥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창문의 두꺼운 철제 셔터가 내려와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죠. 방 안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휠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방 한쪽 구석에는 평행봉과 재활운동 기구들이 땀 냄새를 풍기며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는 닳고 다른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서윤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려오던 쿵, 쿵 소리의 정체를요. 그는 밤마다 이 밀실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걷는 연습을 해왔던 겁니다. 지호 씨는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서윤 씨가 고개를 돌리려 하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봐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니까. 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서윤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가슴 한복판에는 흉측할 정도로 길고 붉은 흉터가 세로로 나 있었습니다. 갓 수술한 자국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째고 꿰맨 흔적인 켈로이드 흉터. 그리고 어깨에는 며칠 전 강호의 유리 조각에 찔린 상처가 붉게 아물어가고 있었죠. 심장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오래 못 살 거라고 생각해서 형에게 모든 걸 주려 했죠. 1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사실 신경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걷지 못하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려둘 테니까. 그래야 형과 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 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띠띠띠 마이너스 하는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호 씨는 서류 뭉치를 한가득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우수수 쏟아지는 서류들 사이로 서윤 씨의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윤 씨가 별채 창고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체의 어린이 그림 원본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림을 집어들자 지호 씨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다리로 무릎을 꿇는 그의 모습은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 내 조카입니다. 형이 밖에서 나와오고는 어머니가 치워버렸다고 했던 아이. 내가 몰래 숨겨서 보육원으로 보냈던 아이예요. 이 그림, 그 아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간 선물입니다. 지호 씨는 바닥에 흩어진 또 다른 서류, 한빛 나눔 재단 설계 도면을 집어 그림 옆에 놓았습니다. 서윤 씨가 별채 벽에 붙여놓았던 그 설계도의 원본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집을 짓고 싶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집. 돈이 없어도 쫓겨나지 않는 집. 지호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져 바닥에 서류를 적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회장도 무기력한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 숨죽여야 했던
상처투성이의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지호 씨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와 붉은색 장부가 든 파일을 꺼내 서윤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비자금 장부, 형이 저지른 횡령 증거, 그리고 날 강제 입원시키려던 모의 녹취록까지. 지난 2년간 밤마다 이 다리로 걷는 연습을 하면서 모은 것들입니다. 그는 서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이 서윤 씨의 손을 감쌌습니다. 응급실에서 모진 말해서 미안해요.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혼자 끝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못 버티겠더군요. 지호 씨가 고개를 들어 서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폐가에서 집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무너진 별채도 고쳐냈잖아요. 나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 썩어 빠진 집을 무너뜨리고 우리끼리 진짜 집을 짓는 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연대 제안이자 핏줄보다 진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핏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 씨는 아버지의 유품인 줄자를 꺼내 지호 씨의 흉터 위에 살며시 갖다 대었습니다. 치수부터 재야겠네요. 수리하려면 견적이 꽤 나오겠어요. 서윤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안도감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닫힌 밀실 안에서 밖에서 몰아치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태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지호 씨는 서윤 씨를 안은 팔을 풀고 눈물을 닦아내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나약함을 지우고 서늘한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챙기며 서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해요. 오늘 밤 이 집의 주인이 바뀔 겁니다. 지호 씨는 옷장 구석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입던 헐렁한 환자복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핏의 슈트였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별채로 가서 내 비밀 금고에 있는 나머지 반쪽짜리 서류를 가져와요. 태상이 눈이 나한테 쏠려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밖에는 경호원들이. 걱정 마요.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걸 알면 그놈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 틈을 타요. 그리고 지호 씨는 금고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더 꺼내 서윤 씨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가져요.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걸 경찰에 넘기고 도망가요. 내 마지막 보험이니까. 서윤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녹음기를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같이 짓기로 했잖아요, 집. 지호 씨가 멍하니 서윤 씨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짓죠. 지호 씨가 문잠금 장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신호탄처럼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그리고 7억짜리 간병인이라 무시당하던 서윤 씨가 이 집의 설계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저택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폭발 직전의 숨 고르기였죠. 지호 씨와 서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저택의 불을 하나씩 끄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꺼지고 값비싼 도자기들이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지호 씨가 복도 끝 거대한 오영숙 여사의 초상화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빌려 쓴 거였네요. 내일은 이 집을 제 손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서윤 씨는 대답 대신 지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차가운 저택의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빛 그룹 긴급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오영숙 여사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그녀는 최고급 실크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눈엣 가시 같은 둘째 아들을 정신병원에 영구 격리하고 그룹의 모든 지분을 장남 태상에게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태상아, 준비는 완벽하겠지? 오늘 지호 녀석이 발악을 해도 소용없게 만들어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구급차랑 건장한 요원들 대기시켜놨습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싣고 갈 겁니다. 태상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검은 세단을 타고 본사로 출발했습니다. 저택에는 지호 씨를 감시할 경호원 넷과 짐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서윤 씨만 남겨졌죠. 오전 10시 저택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익, 삐익.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듯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복도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지호 씨가 미리 설치해둔 연막탄이었습니다. 뭐야? 불이야? 아, 휠체어부터 챙겨. 당황한 경호원들이 지호 씨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 휠체어는 덩그러니 쓰러져 바퀴만 헛돌고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 아니야? 경호원들이 창가로 우르르 몰려간 순간 등 뒤에서 뚜벅, 뚜벅하는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 찾나? 경호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 바로 윤지호였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185cm가 넘는 건장한 체구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그를 보며 경호원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지호 씨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에 든 소화기를 그들에게 분사했습니다. 뿌연 분말이 경호원들의 시야를 가리는 사이 지호 씨는 날렵한 동작으로 문을 잠그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탈출하는 맹수였죠. 그 혼란한 틈을 타 서윤 씨는 오영숙 여사의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호 씨가 건네준 소형 전동 드릴과 내시경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육중한 책장 뒤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지잉. 드릴 이 금고 다이얼 옆에 구멍을 뚫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서윤 씨는 내시경 화면을 보며 톱니바퀴에 홈을 맞췄습니다. 건축학도 시절 모형을 만들던 섬세한 손길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달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영숙 여사가 평생을 바쳐 모은 차명 계좌 장부와 불법 부동산 등기 권리증,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것들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같은 시각 한빛 그룹 본사 대회의실, 오영숙 여사는 상석에 앉아 주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차남 윤지호 회장이 심신미약과 망상,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태상이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거들었습니다. 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족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여사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땅, 땅, 땅 소리가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가결. 쾅! 회의실의 거대한 양쪽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윤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서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 오영숙 여사의 손에서 의사봉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호야, 내가 어떻게? 지호 씨는 뚜벅뚜벅 걸어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 위압감에 태상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회의 진행이 좀 빠르군요. 당사자 말도 안 들어보고. 지호 씨의 뒤로 서윤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라한 간병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장한 전사의 눈빛을 한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호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 집안의 모든 비리를 목격한 증인 한서윤입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안 끌어내리고 뭐해? 경비 어딨어? 하지만 경비원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서윤 씨는 준비한 PPT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 글씨로 오영숙 명예회장 및 윤태상 전무 3대 중대 범죄라는 제목이 박혔습니다. 서윤 씨는 떨지 않고 또박또박 번호를 붙여 죄목을 읊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윤지호 회장에 대한 불법 감금 및 강제 입원 모의입니다. 화면에 지호 씨의 병원 진단서와 오 여사가 병원장에게 거액을 건네며 평생 못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텍스트로 떴습니다. 주주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500억 조성 및 탈세입니다. 서윤 씨가 금고에서 가져온 장부 사본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주주들의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태상의 유흥비와 도박 자금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셋째, 노후 주거지 재개발 비리 및 원주민 협박입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앙심을 품고 꾸민 짓이라고. 태상이 발악하며 단상으로 뛰어들려 할 때였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서윤 씨가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배경, 퉁퉁 부은 얼굴의 남자가 카메라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 씨의 전 남자친구 최강호였습니다. 며칠 전 밤 서윤 씨는 허름한 사무실로 강호를 찾아갔었습니다. 돈을 더 내놓으라며 칼을 들이대는 강호 앞에서 서윤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었죠. 나도 팔려갔었어, 오빠처럼. 당신이 날 팔아먹은 그날 난 지옥 끝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갚아. 돈 말고 당신 입으로. 윤태상이 당신한테 시킨 짓 그거 하나만 불면 당신 빚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영상 속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윤태상 전무가 시켰습니다. 한서윤 씨 협박해서 회장님 약점 캐오라고요. 착수금으로 5천만 원 받았고 성공하면 한몫 더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윤지호 회장님 교통사고 그거 윤태상 전무가 브레이크 오일 뺀 겁니다. 제가 그때 카센터에서 일할 때 봤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물병을 던졌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찰입니다. 길 비키세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태상은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빛 그룹 장남이야. 이거 안 나? 수사관은 가차없이 태상의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회의실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오영숙 여사는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고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호 씨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휠체어 높이로 눈을 맞췄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가 내려다보는 위치였죠. 어머니, 다리는 진작에 나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걷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보며 걷기를 포기했던 겁니다. 걷고 싶은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지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그 돈과 명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 여사는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생 남을 부리기만 했던 그녀가 죄인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끌려나가는 태상이 지호 씨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윤지호, 내가 이럴 수 있어? 우린 가족이잖아. 핏줄이잖아. 지호 씨는 서윤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가족? 내 가족은 여기 있어. 나를 살리려고 제 인생을 건 사람. 그게 진짜 핏줄보다 진한 거야. 악인들이 사라진 회의실에는 지호 씨와 서윤 씨, 그리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는 주주들만 남았습니다. 지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서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두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 있었답니다. 서윤 씨가 지호 씨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 그 말에 지호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웠던 구치소 면회실에도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은 오영숙 여사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진주 목걸이 대신 낡은 수영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염색하지 않아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힘없이 넘기는 그녀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죠. 서윤 씨는 준비해온 보온병을 투명한 창 너머로 보여주며 말없이 눈을 맞췄습니다. 그 안에는 오 여사가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지만 지금은 가장 그리워할 따뜻한 숭늉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서윤 씨의 물음에 오 여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도끼 서렸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회한과 늙은 노인의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지호는 수술 잘 받았다더냐? 네. 아주 잘 됐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요. 가끔 비가 오면 어깨가 쑤신다고 엄살은 부리지만요. 서윤 씨가 옅게 웃자 오 여사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윤 씨는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내 유리에 대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윤마을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쉼터라는 글귀와 함께 담장을 허물고 활짝 열린 옛 저택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죠. 어머니, 형기 마치고 나오시면 여기로 오세요. 오 여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로 모시려고 방 하나 비워뒀어요. 회장님 방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햇볕은 제일 잘 드는 방이에요. 거기서 그냥 할머니로 사세요.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텃밭도 가꾸시면서요. 오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그녀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내밀어진 손길은 너무나 낯설고도 따뜻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제야 꺽꺽거리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닌 껍데기를 벗고 나온 늙은 어머니의 진짜 참회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한때 귀신 나오는 성이라 불리던 언덕 위의 대저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위압적인 철대문은 뜯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낮은 나무 아치가 세워졌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던 높은 담벼락은 허물어져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꽃길이 되었죠. 한빛 나눔 재단 마이너스 서윤마을. 입구에 걸린 소박한 나무 현판 아래로 휠체어를 탄 노인들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별채 창고였던 곳은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는 마을 도서관이 되었고 지호 씨가 고통 속에 걷기 연습을 하던 밀실은 물리치료실로 바뀌어 몸이 아픈 사람들의 재활을 돕고 있었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입구에는 서윤 씨가 처음 별채에서 발견했던 그 어린이 그림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네모난 집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그림 말이에요. 지호 씨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러나 거만하지 않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서윤 씨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1년 전 입양한 7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죠. 지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과거에
아주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를 미워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갈 곳 없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꼬마 민준이가 쪼르르 현관에 걸린 그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그림 속 삐뚤빼뚤한 서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까르르 웃었어요. 아빠, 이거 내 이름인데? 지호 씨와 서윤 씨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그림 구석, 세월의 발에 희미해진 글씨. 거기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서툰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지호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5년 전 형 태상이 밖에서 나아오고 어머니가 버렸다던 그 조카의 이름. 지호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보육원 화재 기록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양아들 민준이의 본명과 같았던 겁니다. 민준아, 너 이 그림 기억나니? 서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꿈에서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 그림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 손이 엄청 따뜻했어요. 지호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5년 전 휠체어에 앉아 몰래 조카를 만나러 갔던 자신의 기억. 그때 아이에게 크레파스를 쥐어주며 삼촌이랑 살 집을 그려봐라고 했던 그 약속이 돌고 돌아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호 씨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참으려 해도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핏줄을 찾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그 핏줄을 가슴으로 품고 있었다니요. 이것은 하늘이, 아니 착하게 살려 애쓴 두 사람에게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이자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마을에는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서윤 씨가 쫓겨나던 그날의 차갑고 매서운 비가 아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포근하고 리듬감 있게 들렸습니다. 지호 씨와 서윤 씨, 그리고 잠든 민준이는 거실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은은한 조명이 켜진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이 놓여 있었죠.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비냄새 섞인 공기 속으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지호 씨가 국물을 한술 뜨다 말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우리 현관문 잠그지 맙시다. 서윤 씨가 밥을 짓다 말고 웃으며 물었어요.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요? 도둑은 가져갈 게 있는 집에나 들죠. 우리 집엔 가져갈 게 없잖아요. 대신 비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예전에 당신처럼, 그리고 나처럼. 지호 씨는 흉터가 남은 자신의 손으로 서윤 씨의 손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역시 그 단단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문은 활짝 열어두죠. 무서운 사람 말고 힘든 사람만 들어오게. 서윤 씨는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그린 그림 옆에 연필을 꾹꾹 눌러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안전한 집. 부엌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이어졌고 빗소리는 지붕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7억 빚쟁이와 휠체어 탄 회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튼튼한 기둥이자 지붕이 되어 완벽한 집을 지어낸 것입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